2장부터 이제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험 범위입니다. 1번은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거기 1번 지문 한번 볼까? 복합 개념의 부동산 중 법률적 개념과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유형적 측면의 부동산을 이해하며 기여할 수 있다가 아니고, 이제 3대 측면 중에 유형적 측면은 기술적 개념이 유형적 측면이 되고요. 그러니까 형체가 있는,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유형적 측면은 기술적 측면이고, 이 법률적이나 경제적 개념은 가치하고 관계되는 것과 전부 무형적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 3대 측면을 유무형으로도 구분할 때 기술적 측면이 유형, 그리고 법률적이나 경제적 측면은 무형적 측면이다. 그걸 구분해 두고, 2번 지문에 법률적으로 서로 다른 부동산이 결합하여 일체로 이용 거래되거나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 이를 복합 부동산이라고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2번 지문은 토지와 건물은 각각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이죠. 따로따로 독립된 등기라니까 별개의 부동산인데 그게 두 개가 결합돼서 한 개처럼 일체로 이용되고 있잖아. 그죠?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상태로 일체를 이루고 있을 때 우리가 복합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3대 측면의 부동산, 즉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3대 측면의 부동산을 통칭해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이 복합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 두 개의 부동산이 결합이 돼서 일체를 이루고 있다. 그지? 토지와 건물이. 토지하고 건물은 각각 별개의 부동산입니다. 토지도 건물과 별도로, 건물도 토지와는 별도로 등기를 하죠. 근데 이게 결합된 상태로 한 개처럼 일체를 이루고 있어. 그때는 이걸 평가할 때 어떻게 하지? 두 개 이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또는 일체로 이용되고 있을 때는 일괄해서 한꺼번에 평가를 한다. 그지? 그래서 복합 부동산은 당연히 일괄 평가를 합니다. 복합 부동산을 평가할 때는 일괄 평가죠. 요거하고 이제 비교할 게 있다. 복합 건물. 복합 건물은 한 개라. 건물은 한 개인데 소유자가 한 사람이다. 근데 요 1층에서 4층까지는 상업용으로 이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5층하고 6층은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럼 이게 한 개의 물건이 용도가 두 개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니까 상업용으로 이용하는 부분하고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부분이 당연히 가치를 달리할 수밖에 없겠죠. 가격이 다르겠지. 그죠? 그럼 상업용은 상업용으로 좀 높은 금액으로 평가하고 주거용은 주거용으로 좀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죠. 그죠? 이렇게 하나의 물건이라 하더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가격이 다른 부분을 따로따로 평가해. 이건 무슨 평가? 구분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분을 하셔야 돼. 복합 부동산은 일괄 평가를 하죠. 복합 건물은 구분 평가를 합니다. 이걸 한 개 비교해도 자, 2번 지문에서 3, 4, 5번 지문은 별로 어려운 게 없고 지문은 거기 옳지 않은 걸 찾는 거니까 1번이 바로 틀려 있죠. 그러니까 2번은 당연히 옳은 지문이고요. 복합 부동산은 일괄 평가, 복합 건물, 하나의 물건이 가치를 달리할 때는 구분 평가합니다. 요거 한 개 알아놓고 뒤로 가서 2번 봅니다.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협의의 부동산을 포함한 공시수단을 갖춘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인정되는 것. 이걸 바로 뭐라죠? 광의의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우리가 3대 측면에서 기술적 측면, 경제적 측면, 법률 측면으로 구분할 때 이 법률적 측면에서는 부동산을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으로 나누죠. 이 협의의 부동산이 바로 민법상의 부동산이라 그지? 민법상의 부동산을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민법 99조에서는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지. 이 토지와 정착물이 바로 협의의 부동산인 민법상의 부동산이고, 광의는 협의의 부동산에 뭐까지를 준부동산, 즉 의지의 부동산까지를 합쳐서 광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그 1번 지문은 협의의 부동산을 포함한, 그러니까 협의의 부동산을 포함한 공시수단을 갖춘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인정되는 것. 뒤에 후반부에 공시수단을 갖춘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인정되는 것, 그게 뭐죠? 원래 부동산이 아니지만 부동산과 똑같은 공시수단을 갖추고 있으니까, 등기나 등록이나 공시수단을 갖추고 있으니까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해주는 물건, 그게 뭐고? 준부동산이잖아요. 그러면 협의의 부동산을 포함한 준부동산까지를 합친 개념이 뭐냐? 그게 광의 아닙니까? 그지?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 줄, 옳은 지문이지. 거기까지가, 그지? 바로 협의의 부동산과 준부동산을 합쳐가지고 광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러한 개념상의 구분은 물리적 측면의 구분 개념이 아니고
법률적 측면이잖아 지금. 우리가 협의나 강의로 나눈 거는 이게 법률적 측면이지 기술적이나 물리적은 같은 말이죠, 그지? 물리적 측면의 구분 기준이 아니잖아요. 법률적 측면에서 협의와 강의로 나눈 겁니다. 1번이 바로 틀려 있고요. 옳은 거 찾는 거는 이건 또 틀린 게 많겠네. 그럼 2번에 협의의 부동산이란 토지 및 증착물을 말하죠. 그리고 거래, 가사, 농업 증착물 등 임차인 증착물도 부동산 증착물에 포함된다? 아니다. 자, 이 증착물로 간주되는 물건이 있고 언제나 증착물이 아니고 동산으로 간주되는 물건이 있죠. 동산으로 간주되는 거, 이 당연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올해는 증착물에서 한 문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언제나 증착물이 아니고 동산으로 인정되는 물건, 가장 대표적으로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 임차인 증착물은 이건 증착물이 아니에요. 동산이지, 그지? 지금 이 임차인 증착물도 증착물이다 그랬으니까 틀렸지. 당연히 증착물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 이건 동산으로 간주되는 대표적인 물건입니다.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매년 단위로 수확되는 농작물이 있지. 경작 수확물, 그지? 벼, 보리, 무, 배추, 고구마, 옥수수, 감자, 콩, 마늘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이거는 동산이 증착물이 아니죠. 그리고 가식 중인 수목, 임시로 심어둔 나무 이런 뜻이란 말이야. 이것도 한 구조로 부착된 게 아니라 증착물이 아니라 동산이죠. 또 뭐 있노? 판잣집,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례들을. 이것도 당연히 동산이고, 그리고 비닐하우스, 동산으로 간주되는 대표적인 물건입니다. 뭐 신문 가판대라든가 신문 가판대 또는 공중전화 박스라든가 컨테이너 박스, 공중전화 박스 이런 것도 전부 다 동산으로 간주되는 대표적인 물건들이에요. 특히 요 정도는 기억을 해놔야 돼. 임차인 증착물, 그 다음에 경작 수확물, 이게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거다. 이게 매년 경작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가 있죠. 경작 노력을 요하지 않는 단위생 식물이라든가 감나무, 배나무, 대추나무, 포도나무, 사과나무, 배나무 이런 것은 정착물이지. 근데 1년에 한 번씩 수확되는 경작 수확물은 동산입니다. 그리고 가식 중인 수목이나 판잣집 여기까지는 꼭 기억을 해놓은 게 좋다. 이거는 대표로 동산으로 되는 대표적인 물건들이에요. 그다음에 3번에 법률상의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권, 항공기 등은 의제 부동산이죠. 준부동산. 준부동산으로 강의 부동산에 속한다? 당연하죠. 이 바로 강의가 협의의 준부동산까지 합친 개념이니까, 그지? 3번이 옳은 질문이 되겠고, 4번에 비닐하우스, 공용연화 박스, 신문가판대 등은 정착물로 보지 않죠. 이건 다 동산이라. 다만 가식 중인 수목은 정착물로 본다? 아닙니다. 가식 중인 수목도 정착물이 아니라 동산이다, 이것도. 그러니까 정착물이 되려면 토지나 건물에 한 구조로 결합이 돼야 되죠. 한 구조로 부착된 물건이야만 정착물이 되는데, 이 가식 중이다 이 말은 임시로 심어두었다 이 말이야.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동산이지 정착물이 될 수가 없죠, 그죠? 일시적으로 부착된 물건은 당연히 동산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건물, 명의인방법을 갖춘 수목, 또 소유권 보존 등기 된 임목, 이것들은 당연히 독립정착물이죠. 그런데 매년 경작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나 다년생 식물 등은 독립정착물에 속한다가 아니고 D가 틀렸죠. 이 경작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 뭐 감나무, 배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 포도나무, 배나무 이런 게 있죠. 정착물이죠. 또 다년생 식물도 정착물이죠. 그러나 이거는 토지와 독립된 별개의 정착물이 아니고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종속 정착물이란 말이야. 자, 정착물에는 독립 정착물이 있고, 그 다음에 종속 정착물이 있어요. 독립 정착물은 토지와는 별개라, 별개. 그러니까 토지와 별개니까 이거는 당연히 토지와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다는 거죠. 독립성이 있다는 거야. 독립성이 있다. 독립성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 토지와 별도로 독립성이 있으니까 토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종속 정착물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건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거야. 토지의 일부. 그러니까 토지의 일부니까 이거는 독립성이 없어서 토지를 처분하면 같이 토지의 일부니까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다, 그죠? 토지하는 거니까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는 정착물이 바로 종속 정착물이죠. 이 독립 정착물을 대표하는 게 뭐 있노요? 토지와 독립성을 갖추고 있는 별도로 등기된 물건이 있죠. 뭐 있어? 건물, 또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 이런 것은 당연히 등기가 돼 있잖아, 그지? 근데 등기는 돼 있지 않더라도 민법에서 판례가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해주는 물건이 있죠. 뭐 있노? 그게 바로 명의인방법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명의인방법. 이 명의인방법을 갖춘 수목집단이나 미분리 가실, 그리고 수확기에 접어든 농작물. 이 수확기에 접어든 농작물은 토지 소유자의 소유가 아니잖아요. 누구 소유야? 경작자 소유 아닙니까? 경작자.
그럼 토지 소유자 소유가 된다면 토지의 일부니까 토지 소유자까지. 그죠? 근데 토지 소유자의 소유가 아니고 경작자 소유니까 소유권이 토지 소유자와 달라졌죠? 경작자로. 그럼 토지와 별개로 지급되는 독립정착물이다. 이 말 아닙니까?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이거. 그 다음에 종속정착물은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니까 토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어요. 토지를 팔면 매매 시에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런 게 종속정착물이다. 그지? 어떤 거 있어? 대표적으로. 아는 대로 얘기해봐. 한 개라도 얘기해봐. 그럼. 수목이나 수목집단. 이 따로 처분할 수 없잖아. 그지? 수목집단. 이 당연히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대표적인 물건이죠. 그리고 도로, 육교, 터널, 담장, 울타리, 우물, 아스팔트, 뭐 구거 이런 거 있잖아. 또랑. 이런 것은 전부 땅 팔 때 같이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죠? 그러니까 토지의 일부로 간주된다. 말이에요. 소유권이 달라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5번 지문에 건물이나 메인방불 같은 수목, 소유권 보존득기 임목 이런 것은 전부 독립정착물이죠. 그죠? 토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어요. 근데 경작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나 다연생 식물, 자연식생, 자연적으로 나무가 그냥 한 장소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있잖아. 산에 가면, 그지? 그런 걸 자연식생이라 하죠. 이런 것은 토지 소유자의 소유가 되지 다른 사람 소유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종속정착물이다 그래야 되죠. 후반부는. 그죠? 구분하겠습니까? 올해는 정착물에서 한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 정착물의 개념을 구분하는 건 아주 중요해. 3번, 4번, 5번 이런 거 별로 어려운 거 없어요. 쭉 풀어보시면 돼. 내가 안 중요해서 안 풀어주는 거 아니다.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쉽게 이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풀어보시면 되겠고. 7번.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에 보시면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으로 토지 및 정착물을 의미하죠. 이 토지와 정착물, 민법 99조에 정의된 토지와 정착물만을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이는 광의의 부동산에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 속한다 그래야지. 이 광의라는 것은 협의와 준부동산을 합친 겁니다. 그럼 토지와 정착물은 협의의 부동산이지만 당연히 광의에도 포함되어 있잖아. 이게 협의가. 그지? 그러니까 토지와 정착물은 당연히 광의 부동산에 속한다 그래야 됩니다. 예전에 전국 모의고사 때 다 보여줬던 지문이다. 그 다음에 1번이 그러니까 틀려있고 2번에 경작 목적이 아닌 나무. 이게 이제 매년 경작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라는 게 있었죠. 밤나무, 감나무, 대추나무, 포도나무, 사과나무, 배나무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이런 경작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 다년생 식물은 정착물인데 또 자연식생 다 정착물이죠. 그죠? 근데 이것들은 토지의 일부로 인정되므로 토지 거래 시 토지와 더불어 매수자에게 양도된다.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이 종속 정착물은 그죠? 토지와 분리해서 양도를 못하죠. 그럼 당연히 토지 소유자의 소유가 되는 거야. 토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으니까. 그지? 토지의 일부로 간주된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처분할 때 토지를 처분할 때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지. 매수자에게 당연히 넘겨줘야 되는 거죠. 토지의 일부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토지와 분리해서 양도가 가능한지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지 이런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예요. 8번으로 갑니다.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토지와 건물이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부동산을 통해 대상으로 삼는 경우 이를 뭐라 그러죠? 토지와 건물이 독립된 거래의 객체라. 토지하고 건물은 각각 별개란 말이야. 토지도 건물과 별도로 등기를 하고 건물도 토지와 별도로 등기를 하죠. 그럼 이건 각각 독립된 부동산이잖아. 그지? 독립된 부동산인데 두 개가 마치 딱 결합이 돼가지고 한 개 물건처럼 일치를 이루고 있어. 이때를 우리가 뭐라 해? 복합 부동산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복합 부동산은 두 개 이상 물건이 일체로 이용되고 있죠. 두 개 이상 물건을 일체로 거래하거나 일체로 이용 중에 있을 때는 일괄해서 평가한다 그랬잖아. 그죠? 당연히 일괄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별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일괄 평가죠. 1번 틀렸죠? 감정평가서에 이거는 일괄 평가를 해야 됩니다. 지금 아까 해줬잖아요. 복합 부동산은 일괄 평가를 해야 되고 복합 건물은 따로따로 이거 한 개의 물건이지만 가치를 서로 달리한단 말이야. 그래서 가격이 다른 부분을 따로따로 평가하니까 이건 구분 평가를 하죠. 복합 건물은. 근데 복합 부동산은 당연히 일괄 평가를 해야 돼요. 그지? 두 번째, 좁은 의미의 부동산과 민법상 부동산,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으로서 토지와 정착물이고, 그리고 경제적 개념의 공간은 공중지표 지하 등의 3차원 공간을 말한다. 공간은 당연히 공중공간 지표인
수평 공간, 그리고 지하인 지중 공간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3층 공간이라 하는데 이 공간은 3대 측면 중 어디에 들어갑니까? 경제적 개념이 아니잖아. 우리가 부동산을 봐봐.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3대 측면으로 나올 때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 그러면 부동산이 뭐다? 자연이다. 그리고 또 위치다. 그리고 공간이다. 환경이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지?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부동산이 자산이다. 자산이기도 하고 또 자본이 되기도 하고 생산재인 생산요소. 생산재나 뭐 생산요소 같단 말이야. 그리고 최종 소비재가 되기도 하죠. 최종 소비재이기도 하고 또 상품이기도 하잖아. 그지? 근데 공간은 이게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이 아니고 뭐다?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이죠. 경제적 개념이 아니라, 그지? 그래서 3번 더 틀렸네. 그리고 4번에, 정착물이란 토지 등에 부착되어 부동산 화한 물건으로, 그렇죠. 그리고 부착 상태의 지속성 관계없이 토지에 부착되어 있는 물건은 정착물로 본다. 아니란 말이야. 지속성과 관계없이가 아니고, 자, 정착물은 토지나 건물에 한 구조로 결합이 돼야 돼요. 그럼 계속 부착돼 있어야 정착물이 된다는 거죠. 지속성이 없이 그냥 일시적으로 갖다 얹어 놓은 거는 그건 정착물이 아니란 말이야. 그건 동산이지, 그지? 토지 위에 얹어둔 리어카, 경운기, 이거 동산입니까? 정착물입니까? 정착물이지. 그건 일시적으로 토지 위에 얹혀져 있는 거잖아요. 그럼 동산이 이거는 지속성이 없이 부착되어 있는 거는 그건 당연히 동산입니다. 그리고 5번에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은 정착물로 보는 반면 임대인이 설치한 물건은 정착물로 보지 않는다. 반대죠. 임대인이 설치하면 임대 목적으로 계속 설치해둘 의도를 갖고 설치해서 그러니까 정착물인데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은 임대 기간이 끝나면 가져가요, 지가. 그러니까 이런 임대 기간 동안은 일시적으로 부착된 물건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설치한 정착물은 이건 정착물이 아니고 동산으로 간주는 대표적인 물건이죠.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다음에 10번은 다 중복적인 지문들인데 그게 5번 지문 한 개 봅니다. 우리가 정착물을 구분할 때 이게 정착물인지 정착물이 아닌지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죠. 그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지? 정착물로 간주한단 말이야. 그럼 정착물이면 매도자가 건물을 매매해가지고 팔 때, 그죠? 동산으로 거두면 이동이 가능한 물건이니까 자기가 가져갈 수 있겠지. 근데 정착물이라면 계속 부착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매도자가 저기에서 가져가서 그 매수인에게 주고 가라 이 말 아니야, 그지? 그럼 정착물로 간주가 되면 그 누구 소유? 매수인 소유가 된다 이 말이야. 요 아주 중요하다. 정착물을 구분하기 애매모호한 경우에는 정착물로 간주한다. 정착물로 간주함으로 그건 매수인의 소유가 된다 이 말이야. 매도자의 소유가 아니고. 기억을 해야 돼요. 이 정착물에서 거의 제가 생각할 때는 무조건 정착물에서 답을 요구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 뒤로 가서 13번 봅시다. 중간에 혹시 내가 안 풀어주거나 설명을 안 하는 문제 중에 문제뿐만 아니고 지문 중에도 의심스러운 지문이 한 개라도 있으면 반드시 그 지문을 풀어달라고 손을 들고 얘기를 하세요. 설명을 해달라고. 문제 풀이는 진도 나가는 게 목적이에요. 진도 다 안 나가도 됩니다. 뭐 안 나가면 9월달에 또 하고 뭐 그지? 10월달에 또 풀면 되지 뭐 그지? 진도 나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지문 한 개를 내 것으로 소화시키는 게 목적이라. 그러니까 혹시 의심스럽고 이해가 안 되는 지문이 있으면 꼭 풀어달라고 말씀을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예습을 해갖고 오란 말이야. 그지? 예습을 해갖고 예습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지문이 있었는데 예습을 안 하면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뭐 아나 이거 모르지.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 따라가기도 급급하고 꼭 문제를 미리 풀어오셔야 돼요. 13번 봅니다.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현장 자원은 자연 상태 그대로 존재하면서 인간에게 효용을 제공하는 토지로 대체재의 수가 적고 공공재 성격을 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토지를 이제 현장 자원하고요. 상품 자원으로 나눠요. 물론 이런 거는 10회 이전에 9회 때 시험에 나온 거니까 지금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근데 지문을 이렇게 하나씩 툭 등장하면 알아야 되겠지. 이 현장 자원 그러면 그냥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개발되기 전에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가 바로 현장 자원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죠? 산림, 황무지, 뭐 자연 경관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이런 게 바로 현장 자원이야. 그러니까 인간이 전혀 손을 내지 않고 토지가 생성될 때부터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땅이 있잖아. 그죠? 그런 걸 우리가 현장 자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품 자원은 이미 개발된 토지, 기개발된 토지, 이미 개발이 된 토지를 상품 자원이라고 하거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상품 자원은 대체적으로 풍부하고 그렇지만 현장 자원은 대체적 자체가 없죠.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서 인간에게 주어진 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체제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공익 목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잘 보존하고 관리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재의 성격도 가지게 되는 거예요. 1번이 옳은 질문이 되어 있고 2번에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산, 생산 요소, 상품, 소비재, 위치나 환경은 기술적 개념이 되어 있고요. 자산, 생산소, 상품까지, 소비재까지가 경제적 개념이죠. 그리고 부동산을 토지와 정착물이라고 할 때 정착물이란 주택, 상가, 울타리, 경작, 수확물 등 토지의 부가치를 더한 계량물을 말한다. 이 지문에서는 경작, 수확물이 빠져야지. 그러니까 주택, 상가, 울타리 이런 것들은 전부 정착물로 간주가 되는 대표적인 물건이죠. 그런데 경작, 수확물 봐라.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수확을 하는 경작, 수확물은 대표적으로 동산이 정착물이 될 수가 없어요. 벼, 보리, 무, 배추, 고구마, 옥수수, 감자, 마늘, 콩, 담아내기 이런 것은 전부 동산이다. 그 다음에 4번에 부동산의 공간은 공중지표, 지하 등 3차 공간을 말하는 것이며 개별 공간별로 끊이기 존재하므로 하나의 물건은 복수의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그래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 그 부동산 가격은 3차원 공간 가격의 합입니다. 합. 그러니까 지표면 그 수평 공간 자체에서만 가격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이 3차원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죠? 철탑 하나를 세울 때 공중 공간도 활용을 하고 뿌리를 기둥을 세우려면 지하에 있는 지중 공간도 활용을 하겠죠. 그래서 그 3차원 공간 전체에서 보상 이익이라는 게 결합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개의 소유권에 여러 개의 권리가 동시에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각각의 권리마다 모두 개별적으로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 감전백에서 배운 거 부동산 가격은 단순히 소유권 그 자체의 가격만은 아니고 소유권 및 기타 여러 개의 권리에서 발생하는 이익까지가 결합되어 있다. 권리 이익의 가치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 소유권 및 권리 이익의 가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개의 소유권에서도 여러 개의 권리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으니까 그 권리에서 발생되는 이익까지가 다 합쳐서 부동산 가격이 결정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여러 개의 권리가 동시에 존재해도 각각의 권리마다 모두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의 준부동산의 개념은 실생활의 필요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 이것을 학문적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없기를 물치라는 말. 그러면 뭐하러 이 3대 측면에서 법률적으로 준부동산 이런 걸 구분하겠어, 그지? 이런 걸 더 맞다 그래. 14번 정착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정착물이란 토지 등에 부착되어 지속적으로 사용됨이 사회경제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물건. 그러니까 이제 토지에 부착된 물건이라도 어떻게 부착되어 있어야 정착물로 간주가 되죠? 거기 지속적으로 사용됨이 그 말이 뭐야? 토지에 계속 부착되어 있다. 항구조로 결합이 됐다. 이 말이란 말이야. 그래야 정착물이 되는 거지. 일시적으로 부착된 물건은 정착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거래 정착물이나 가사 정착물 같은 임차인 정착물로 부동산 정착물로 간주되는 임차인이 설치한 정착물은 정착물이 아니고 동산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매년 경작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나 다년생 식물은 토지의 일부가 된 물건이죠. 그러니까 이 경작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 다년생 식물 이런 것은 독립정착물이야, 종속정착물이야. 종속정착물이죠. 토지의 일부. 내 토지에 감나무 서 있어. 그건 내 거지 나무 있게 될 수가 없잖아, 그죠? 감나무만 따로 못 팔지. 그건 종속정착물이 독립정착물이 될 수가 없잖아. 고로 매매 시에 당연히 토지와 함께 매수인에게 넘겨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토지의 일부니까. 그리고 4번에 도로, 교랑, 지붕, 담장, 가식 중인 수목, 울타리 등은 토지의 일부인 종속정착물에 해당한다. 이거 틀렸네. 지금 거기에 그지? 가식 중인 수목이 들어가는데 이 가식 중인 수목은 정착물이야 동산이라. 동산이 정착물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이 다 읽었대, 그죠? 요 사례에서 한 개 살짝 끼워 넣어가지고 틀리게 내는 거. 여기서 이제 대부분 뻑가는 거지, 그죠? 이걸 예를 들어서 그냥 가식 중인 수목을 빼고 도로, 교랑, 지붕, 담장, 울타리 등은 토지와 별개인 독립정착물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걸 독립정착물이냐 종속정착물이냐 이걸 가지고 답을 요구하면 쉽죠. 그죠? 근데 그리 안 되고, 그죠? 다 종속정착물에 여기 있는 것들은. 근데 가식중은 수목은 정착물이 아니고 이건 동산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그죠? 이번에 6월달 모의고사 보니까 여러분들 점수 잘 안 나오고 힘들죠? 특히 중개사법, 공법 이런 거 칠 때, 그지? 괴롭제. 그게 왜 그렇습니까? 보통 이제 원래 답을 요구하는 포인트는 그지? 지문이 이렇게 한 두 줄이 있으면 첫머리에서 그죠?
A란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그렇다 안 그렇다 이렇게 내거든. 그럼 요걸 수정하거나 여기를 수정한단 말이야. 그지?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를 요거는 푼다. 근데 그게 아니고 요것도 맞고 이것도 맞는데 요 중간에 뭐 한 개를 탁 수정해라. 지금 요 문제처럼 요런 데서 이제 뻑 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유행에 적응을 못 해가지고 대부분 날아가는 겁니다. 그지? 분명히 다 전부 다 맞는 것 같고 다 틀린 것 같고 막 이래가지고 뭐 그걸 못 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이번에 난이도가 그래서 높아진 거죠. 이제 6월달 모의고사가 중간 부분에 딱 이게 뭐 단어 같은 거 한 개 싹 바꿔가지고 이렇게 문제 내면 괴롭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래 잘 보라는 거야. 요즘 하도 출제위원들이 이제 닳고 달았잖아요. 시험을 30번 이상을 쳤잖아. 그죠? 문제 낼 만큼 다 냈고 써먹을 거 다 써먹고 이제 짜낼 것도 없잖아. 항목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건데 시험 틀이 그 범위 내에서 수정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이제 괴롭힐 수 있는 게 요것도 바꿔보고 저것도 바꿔보고 다 바꿀 거 다 바꿔봤다니까. 그러니까 또 이제 색다른 시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난이도는 자꾸 높여야 되고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도 그 요걸 할 것도 없어. 그제? 다 붙여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다 붙여주면 좋겠죠. 안 좋은 거야 그게. 그러면 학원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는 사람이 다 붙어버리면 그럼 여러분 뭐하러 학원 왔습니까? 돈 내고. 다 이유가 있는 거지. 공부하는 사람이 합격이 되는 거지. 공부 안 하는 사람까지 합격하면 되나? 그게 말이 안 되지. 그죠? 그 공부하란 말이야. 해. 공부해야 되는 거지. 공부도 안 하고 날로 먹으려 하면 됩니까? 날로 먹으려 하면. 그지? 그 나쁜 신보지. 그런 신보 갖고 하면 안 돼. 작은 집 갑니다. 그런 신보 갖고 있으면. 그죠? 날로 먹으려 하면 안 돼요. 다 대가가 있는 거야. 대가를 받기 위해서는 또 희생이 따르는 거고, 희생 없이 대가를 요구한다는 건 잘못된 거지. 그지? 노력한 만큼 점수가 나오고, 점수를 따야 합격하는 거예요. 그것도 뭐 80점 받는 것도 아니고, 60점 받는 걸 가지고, 그리 진땀 뻘뻘 흘려가면서. 그죠? 60점이, 아니 80점이 아니잖아. 뭐 우 받는 겁니까? 우리 수우를 받으라 하면 몰라도 80점은 양인데 양. 수미양가 중에 양으로 합격을 하는데도 그걸 못 받아가지고 쩔쩔 매고. 아이고, 그냥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어떻게 수를 받았노? 수를 어떻게 받습니까? 근데 이해가 안 된다. 그죠? 중개사에 양도 못 받으면서 수를 받았다는 게 참. 그렇지 않습니까? 해보니까 어렵지. 그죠? 참 어려워요. 그냥 중개사 공부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이제 늘 다루는 거, 사회에서 늘 경험하는 걸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내면 쉽겠지만, 그죠? 경험해 보지도 않고 생판 처음 접하는 걸 갖다가 이거 머리도 별로 좋지도 않은데다가 그거 집어넣으려니까 접목이 되겠어요. 뭐 할 수 없다. 그래 좀 뭐 학창 시절 공부 좀 열심히 하고 했으면 또 중개사 공부 안 해도 될 건데, 그죠? 지금 공부하는 것처럼 학창시절에 공부를 했더라면 요 앉아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다른 거 하고 있지. 왜 그때 그러니까 희생을 안 한 게 지금 와서 내가 대가를 치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애들한테 뭐 공부해라 소리 하지 마라. 그 뭐 공부하라고 뭐 내도 안 했으면서 왜 애들한테만 하라 합니까? 그죠? 내가 열심히 하면 애가 따라 합니다. 그거 하라 할 필요도 없어요. 내 열심히 하거나 이러고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지도 학원 열심히 가고 공부 열심히 해. 근데 엄마도 학원 땡땡이 까고 앉아가지고 동영상 들으면서 끔쩍쩍 씻고 오징어 씻고 하면서 뭐 전화할 거 다 하고 이러는데 애 학원 가고 싶겠습니까? 그거 돈 내놓고도 안 가는데 엄마도 그지? 근데 애가 하물며 가고 싶어 하겠어. 그리고 이제 뭐 들어 누워가지고 이제 TV 보고 싶다고 누워가지고 리모컨 일어나서 리모컨 가지러도 안 가. 누워가지고 발로 이래가지고 땡기고 있어. 다리도 안 닿는데 그지? 그런 걸 엄마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애가 보는데 그 뭔 공부를 제대로 하겠나. 모범적으로 해야지. 반성하세요. 5번에 건물, 명의마블 구현 수목 집단, 소유권 모든 기된 임모, 거론에 의해 타인의 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등은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의 객지가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옳은 지문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5번에 열거된 사례들이 있잖아. 그죠? 건물, 그 다음에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집대나 미분리 가실, 또 타인의 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이런 것은 전부 독립된 정착물이죠. 독립정착물. 그래서 토지와 별도로 거래의 객지가 된다. 토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는 대표적인 독립정착물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정착물에는 이렇게 독립정착물, 종속정착물을 구분한 게 초점이에요. 올해. 뒤로 가서 자 16번에 부동산의 본질적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여기서부터는 이제 참고로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돼. 16번부터는 그다지 크게 비중이 높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거기 3번 지문에 공중권이란
타인의 방해 없이 공중간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 그러니까 내 토지의 지표 위, 땅 위에 공중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공중권. 그리고 이제 지중 공간을 일정 부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지하권 아닙니까? 그죠?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기 때문에 공중권이나 지하권의 권리도 갖게 되죠. 근데 이 공중권 중에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개발권 양도 제도, 당연히 공중간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사례죠. 그러니까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다른 말로 뭐라 하지? 지역지구제의 가장 큰 단점이 뭡니까? 뭐 시작하노? 뭐? 지역지구제의 가장 큰 단점이 뭐야? 용도 지역이 개발 용도로 지정되는지 보존 용도로 지정되느냐에 따라 용적률이 다르게 보여되고, 그 다음에 또 지가 상승의 차이가 나니까 토지 소유자 상환에 심각한 행정성 문제를 이야기한다. 이게 지역지구제의 가장 큰 단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용도 지역이나 지구를 지정할 때 우리나라는 획일적으로 지정을 해요. 이 전체 지역을 확 묶어가지고 그냥 주거지역 이렇게 막 듬성듬성 지정하다 보니까 주거지역에 주택만 있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지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못하는 거죠. 이런 이제 단점이 있어. 그래서 그 단점을 보완하는 장치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자, 우리 도심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우리나라는 재개발을 할 때 주를 이루고 있는 게 철거 재개발이 주를 이루죠. 기존 건물을 전부 철거해버리고 거기에 새로운 건물을 짓지. 그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 비수익성 시설을 입지시킨단 말이야. 교육시설, 복지시설, 문화시설 이런 걸 입지시키면 사회에 공헌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용적률을 기준보다 더 부여해서 건물을 더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 그래서 용적률을 인센티브 주듯이 더 준다. 그래서 용적률 인센티브제, 용적률을 상여금 주듯이 보상금 주듯이 더 부여한다. 그래서 상여지역제, 보상지역제라고도 한다 그랬는데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같네요. 짐승부터 쳐다보고 있네, 내를. 지역지구의 보완책 중에 상여지역제, 그 용적률 인센티브제, 그 다음에 또 성과주의 지역지구제, 계획단위 개발, 재정지역 지역지구제 이런 게 있어요. 안 들어봤나? 책 봐라 그냥. 그럼 용적률 인센티브는 용적률 기준치보다 더 부여해 주는 거지. 용적률 기준치보다 더 부여해 주면 용적률을 더 주면 용적률은 건물의 높이를 규제하는 거죠. 그럼 10층 건물을 지을 게 15층, 20층까지 지을 수 있을까? 그만큼 공용공간이 활용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공용권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지하 공간이 아니고. 그 다음에 개발권 양도 제도도 개발권 중에서 용적률을 정수화시켜서 그걸 개발 가능 지역에게 양도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용적률은 건물의 높이를 규제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것들은 전부 다 그 공중간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뭐 구분지상권이라든가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개발권 양도도 대표적인 공중간의 활용 사례죠. 그리고 4번에 지하에 미채굴된 강물 자원은 광업권의 객체로 토지 소유권에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지하권이 있다고 해서 지하에 매장된 모든 물건을 토지 소유자가 소유할 수는 없죠. 토지 소유자가 소유할 수 있는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지하권을 사적 지하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는 지하수라든가 안반 이런 것에서 소유권이 미친다 이 말이야. 그러나 아직 캐내지 않은 광물 자원은 공적 지하권입니다. 공적 지하권. 개인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공적 지하권이고 이런 소유권의 객체는 될 수가 없고 광업권의 객체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강물 채굴 허가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절대 내 땅 밑에 매장된 석유 이런 거 내 거 아니에요. 국유이기 때문에 파낼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소유권에 효력은 미치지 않는 공적 공유권을 대표하는 게 바로 강물 자원입니다. 기억을 해야 되겠죠. 17번 문제. 부동산의 위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것도 뭐 참고로 그냥 보시면 돼. 이런 것들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지금부터 나오는 문제들은. 부동산의 위치는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로 구분하는 바 상대적 위치가 보다 중심이다. 그렇죠. 위치는 물리적인 관점에서는 위치는 고정되어 있죠. 위치가 고정되어 있고 이동이 안 돼요. 이동이 안 된다. 즉 변화될 수가 없다. 이거나 변화가 안 되는 거죠. 이제 부동산의 특성 때문에 이렇게 변화될 수 없는 이동되지 않는 위치를 절대적 위치라고 하는 거죠. 그 절대 위치는 변화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부동산이라는 특성 때문에. 근데 이제 위치 중에서도 이동이 가능하고
이동이 가능하다면 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변화가 가능한 위치를 상대적 위치 또는 뭐 경제적 위치라고도 합니다. 아니 위치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데 물리적으로는 부동산이라는 특성 때문에 절대로 위치는 고정되어 있고 변화될 수가 없죠. 근데 경제적이나 용도적 측면에서 보면 위치에 변화가 오기도 한다 이 말이야. 이 변화가 가능한 위치를 상대 위치라 하는데 이거는 왜 가능할까? 어떤 특성이 있었어? 뭐라고? 하지 마고. 뭐 옹알이를 왜 쌌노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옹알이를 하고 있습니까? 큰 소리 해봐. 뭐? 자, 울고 싶다. 틀린 답을 하는데 자꾸 되풀이하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아까 용도에 대해서 하니까 내가 답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 자꾸 용도에 대해서 용어를 해석해봐. 용도의 다양성이 뭐야? 용도가 다양하게 이용하는 성질. 그거 아닙니까? 그 한 개 토지가 여러 가지 용도로 이용이 가능한 성질이 용도의 다양성이지. 이거는 뭐야? 위치가 변화가능한 성질이라니까. 인문적 특성 중에 이런 것도 있다. 위치의 가변성. 들어봤어? 인문적 특성은 아예 모르죠, 그지? 용도의 다양성만 있는 줄 알죠. 위치가 변화가능한 성질이 있으니까 상대 위치는 변화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위치의 가변성이 있으니까. 아 참. 그냥 왜 이런 걸 실어놔가지고 괜히 설명하기도 어렵게. 근데 이제 절대적 위치는 변화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를 이용한다는 측면에서는 변화가 불가능한 절대적 위치보다는 변화가 가능한 상대 위치가 훨씬 더 중시된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정 목적물에 도달하는데 까지 심리적, 시간적, 경제적 부담의 크기를 접근성이라고. 접근성이 좋을수록 대상 보호선의 위치 가치는 높게 평가된다. 그렇죠. 자, 이게 접근성하고 근접성하고 같은 말 다른 말. 근접성하고 접근성 같다 다르다. 글자가 다르잖아요. 당연히 다르지. 근접성은 뭐야? 거리에 가깝다. 거리에 가까운만을 표현할 때는 근접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접근성은 상대적 개념이야. 여러 가지를 보완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 여기서 여기가 출발해가지고 내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지가 우리 강의실제 끝이다. 그러면 20m밖에 안 되죠. 가깝죠. 근접에 있다. 이때 이제 근접성이라죠. 그런데 접근성은 뭐냐? 거기까지 출발지에서 출발해서 목적지까지 도달하는데요. 시간적, 경제적, 그다음에 뭐 그런 거기 들어있는 거 시간적, 경제적 부담의 크기, 심리적, 시간적, 경제적 부담의 크기를 접근성이라 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시간도 적게 소요되고, 그다음에 비용도 적게 투입되고, 심리적 부담도 적다는 거지. 그럴 때 접근성이 양호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봐봐. 여기서 20m밖에 안 된다. 저기 목적지까지 도달하는데, 그럼 거리는 가깝죠. 그럼 근접성은 양호하다 이 말이야. 근데 접근성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거리는 20m밖에 안 되는데, 그지? 일방 통행 도로라서 빙 돌아서 우회해서 가야 된다. 그럼 거기까지 도달하는데 심리적 부담도 크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죠. 그렇잖아. 그 심리적, 거리적, 거기 경제적 이런 개념을 다 포괄한 개념이라 근접성은. 그러면 이제 근접성은 양호해도 접근성은 떨어진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거리만 가깝다고 꼭 접근성이 양호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는 접근성이 좋으면 위치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가격도 높게 산정되겠죠,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시간적, 경제적 부담, 시간적, 경제적 이 심리적 부담 정도를 다 고려하는 개념이 이 접근성이라는 용어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거리가 가까울수록 접근성은 좋다고 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그러하지는 않다.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거리가 가까워요. 그러면 근접해 있어. 그럼 거기까지 도달하는데 심리적 부담도 적고 시간적 소요도 적게 걸리고 경제적 부담도 적다 이 말. 비용도 적게 투입되니까 그지? 접근성이 일반적으로 양호하겠죠. 그런데 일방 통행 도로라서 빙 돌아가야 된다면 거기까지 도달하는데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심리적 부담도 크겠죠. 그러니까 거리만 가깝다고 접근성이 꼭 좋다고는 할 수 없다 이 말이야. 아니, 반드시 접근성이 좋다고 거리가 가깝다고 접근성이 좋은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예외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허드는 지대는 위치에, 또 위치는 편리함에, 편리함은 가까움에 의존하는데 이 가까움을 바로 접근성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토지의 가치는 위치의 가치다. 위치에 따라서 토지의 가치가 결정되는데 접근성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위치의 중요성을 역설했으면 허드가 됩니다. 근데 그냥 토지는 위치에 따라 지가가 달라진다. 토지의 가치는 위치의 가치이다. 이렇게 해서 접근성이라는 용어를 빼고 위치를 강조한 학교는 마샬이라.
그러니까 위치의 중요성을 역산학자가 허드하고 마샬 두 마리가 있어요. 근데 접근성한 용어를 가지고 접근성한 용어를 가지고 이제 위치 가치를 특히 강조한 학자가 허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 지대는 위치에 의존해서 결정되고 위치는 편리함에 의존한다. 근데 그 편리함은 가까움에 있는데 이 가까움을 접근성이다. 이렇게 해서 접근성이 양호할수록 위치의 가치가 높다. 이렇게 위치의 가치를 규정한 사람이 허드라는 학자예요. 한 개 알아둬야 되겠죠. 그다음에 5번에 독점력이 있는 점포나 사람이 찾는 빈도가 높은 경우에는 접근성을 중시하지 않는 게 아니고 독점력이 있는 점포 또 사람이 찾는 빈도가 낮은 경우 낮아야 돼. 그런 경우는 접근성이 그다지 중시하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도 부담 없이 찾아가. 예를 들면 독점력이 있는 점포가 뭘까요? 대형 마트. 멀리 떨어져 있어도 차 끌고 가서 한 보따리 사갖고 차에 싣고 오잖아. 그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접근성이 그다지 중시되지 않단 말이야. 또 사람이 찾는 빈도가 낮은 경우 어떤 겁니까? 정신병원, 요양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 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있는 게 아니고 멀리 먼 거리에 산속에 뭐 있는 경우가 있고 막 그렇죠. 그죠? 접근성이 그다지 중시되지 않는다 말이야. 사람이 찾는 빈도가 낮은 경우는 접근성이 중시되지 않죠. 근데 사람이 찾는 빈도가 높은 부동산이 있죠. 소매 상점 같은 경우 그죠? 슈퍼나 구멍가게 같은 경우 이런 것들 일용품 좀 우리 집 근처에 가까이 있을수록 좋죠. 찾는 빈도가 높으니까 그런 거는 접근성이 매우 중시된단 말이야. 근데 독점력이 강하거나 흡입력이 강한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유원지, 대형 마트, 그다음에 정신병원, 요양원 이 사람이 찾는 빈도가 낮은 경우는 접근성이 그다지 중시되지가 않죠. 참고로 이 위치에서 나오는 내용들인데 17, 8번은 참고로 풀어보시고 큰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19번부터는 이제 공간에서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이 공간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지문으로는 등장할 수 있으니까 한두 개 정도는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 자, 21번에 1번 질문 볼까? 구분 지상권, 개발권 이전 제도,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등은 지하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에 해당한다. 이거는 아까 공중공간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를 그랬죠. 공중권을 활용하는 공중공간의 활용방 아닙니다. 지하 공간을 활용하는 거는 어떤 게 있을까? 지하도, 지하철, 지하상가 뭐 이런 게 있잖아. 그죠? 이런 거는 전부 지하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들이죠. 지하 터널. 근데 뭐 개발권 이전 제도라든가 구분 지상권,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그리고 고가도로, 철탑 이런 것은 전부 공중공간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방안입니다. 1번이 바로 틀려 있고 그 다음에 2번에 개발권 이전 제도 TDR이죠. 개발권 이전 제도는 토지 소유권으로부터 개발권을 분리하여 양도하게 함으로써 그 토지 소유의 규제를 가했을 때 토지 소유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데 의의가 있는 제도. 그렇죠. 미국의 일부지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대표적인 제도가 개발권 이전 제도 TDR인데 이거는 그 개발권 이전 제도도 공중권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고 특징이 토지 소유권에서 개발권만 딱 분리시켜가지고 개발권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고 있다는 거. 그게 특징이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에게 규제를 했을 때 토지 소유가 입은 손실을 정부가 직접 공적 자금을 통해서 보상을 하는 게 아니고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개발권을 자유롭게 사고 팔아서 시장을 통한 보상을 하고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나중에 개발론에 가면 나오니까 그때 가서 다시 풀어보고 나머지 지문들은 별로 어려운 게 없고 22번 봅니다.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현행 지적도는 토지의 경계를 입체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적제도는 입체 지적입니까? 평면 지적입니까? 평면 지적이죠. 2차원 지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토지의 수평면에만 지분을 부여하기 때문에 공중공원이나 지중공원에 대해서는 지분이 없죠. 그래서 현재 지적제도가 평면 지적이기 때문에 그죠? 입체적으로 경계를 표현할 수가 없죠. 그리고 공간으로서의 토지는 지표뿐만 아니라 지하와 공용을 포함하는 입체 공간을 의미한다.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은 지표 그리고 공중, 지하 이렇게 세 가지의 3차원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공중 공간의 활용 방안 중 개발권 이전 제도는 개발 제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우발 손실을 정부가 보상하는 제도. 여기가 틀렸구나. 정부가 직접 보상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장을 통해서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개발권을 사고 팔아가지고 간접적인 보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을 통한 보상을 한다는 게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리고 미채굴 광물은 당연히 강한권의 객체만 되지 소유권의 효력은 미칠 수가 없죠. 그리고 5번의 한계 심도는 지하시설물 설치로 인한 보상의 기준이 되는 깊이를 의미하고 공익사업일지라도 한계 심도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보상의 대상이 된다. 그렇습니다.
자,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이 지표면에만 미치는 게 아니고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럼 요 범위까지 이제 소유권이 미치면 요 범위에서는 국가가 공익사업을 하더라도 손실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가장 깊은 깊이를 뭐라 한다고? 이걸 한계심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계심도 이내, 이 한계심도 이내에서는 당연히 공익사업을 하더라도요, 토지소에게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소유권이 무한대로 연장되는 건 아니죠.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까지만 미치니까 이 한계심도 아래까지 손실보상을 해줄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GTX 들어봤어요? 서울하고 뭐 저 수도권을 잇는 강력급행철도죠. 지하의 일부를 파가지고 급행철도 시속 뭐 몇백 킬로를 달리는 급행철도를 개선하는 거 아니야. 그게 GTX죠, 그죠? KTX 말고 GTX라는 게 있어. 광역급행철도. 근데 이것도 이제 지표 아래에 지중공간을 파가지고 철로를 개선하는 거죠. 근데 요거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것들까지 손실보상을 해주면 서울시에 땅 갖고 있는 사람은 보상 안 받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서울시가 어떻게 공익사업을 합니까? 소유권이 지표면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연장이 돼서 지중공간의 일부까지는 소유권이 인정되지만 그 소유권이 있는 범위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다. 요 범위를 벗어난 범위까지 손실보상을 해줄 필요가 없다 이 말이다. 그럼 GTX 개발을 할 때 토지소에게 손실보상을 해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니까. 왜? 서울시는 그죠? 지하철을 워낙 지금 지하철이 9호선까지 개통이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보상을 받는 토지소 입장에서 왜 내 땅 밑에 지하철 파느냐 보상해 달라 할 것 아닙니까? 근데 다 보상해 주면 공익사업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가 몇 미터로 규정이 안 돼 있어 법으로 그죠? 그러니까 토지소는 다 보상해 달라는데 국가가 보상을 다 해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에서만 그지 조례로 지표에서 요 아래 40m 범위까지는 손실보상을 해준다. 이렇게 규정이 딱 돼 있어 40m. 근데 보통 지하철 있잖아요. 지하철은 지표 아래에서 200m 아래를 파서 지하철을 개선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손실보상을 해주면 공익사업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강력급행철도 이런 것들을 개발할 때 토지소에게는 손실보상을 할 필요가 없다. 한계심도 아래의 범위에 해당한다 이런 뜻입니다. 참고로 이런 건 한 개 알아놔야 되겠지, 그지? 한계심도 이내에서는 당연히 손실보상의 대상이 됩니다. 뒤로 가서 23번에 공간노로수의 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2번 질문 봐요. 개발권 이전 제도는 우발이익으로 우발손실을 보상함으로써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성격도 갖는다. 그렇죠. 이제 그 토지 소유자에게 당연히 손실을 그 규제를 해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 손실을 개발지역 소유자들이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지 않습니까? 그지? 규제를 안 받으니까. 그렇게 해서 손실을 보상해 줌으로써 형평성을 추구하고자 하는데 이거는 이제 개발지역 사람들에게 개발권을 양도해가지고 어느 정도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의미도 가지게 되죠. 형평성의 추구를 두고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공포상 규제의 강화라든가 개발 가능 지역의 집가 상승 및 개발권에 대한 전환율이 큰 경우 개발권 양도제도의 유용성이 커진다 그랬는데 다른 거는 맞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개발권 양도제도 TDR이 수요가 증가하고 제도가 빨리 정착하려면 개발 가능 지역은 반드시 집가가 상승하고 있어야 돼. 또 공포상 규제를 강화해 가지고 개발권을 사지 않고서는 고층 건물을 못 짓게 규제를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발권에 대한 전환율이 낮아야 돼요. 전환율이 높으면은 TDR이 너무 이제 많이 발행이 되겠죠. 그럼 수요가 이 TDR이 유용성이 떨어지면서 정착하기 어렵고 전환율이 낮아야 된다 이 말이야. 예를 들면은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다 부여해 주잖아요. 근데 건폐율이 70%고 용적률이 200%가 부여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그 중에서 이 용적률을 이걸 정수화 시켜 주죠. 그렇게 해서 이 정수를 이제 개발 가능 지역 소유자에게 팔 수 있도록 후유해 주는 게 개발권 양도제 아닙니까? 그지? 근데 이걸 용적률 200%를 예를 들어서 활용해가지고 건물을 지을 때, 그죠? 옛날에 4층 지을 걸 8층까지만 지을 수도 있고 20층까지 지을 수도 있도록 한단 말이야. 그런데 전환율이 높다는 거는 20층까지 더 건물을 고층화시킬 수 있다는 거고 8층까지밖에 요걸 한 개 사더라도 8층까지밖에 못 짓는다. 그러면 전환율이 낮다는 거죠. 그럼 전환율이 낮으면 이 TDR에 대한 희소성이 증가할 것 아닙니까? 그죠? 이걸 한 장 살 걸 두 장을 사야
18정 지을 거 16정, 20정까지 올리겠죠. 그래야 수요가 적게서 유용수이 높아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전환 비율이 낮아야 돼요. 전환율이 높은 게 아니고. 그래서 거기가 틀려 있는데 뭐 여기까지도 알아두면 좋겠지만 그 앞부분까지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Tdel의 수요가 증가해가지고 이 제도가 빨리 정착하려면 당연히 개발지역은 지가가 상승하고 있어야 개발권을 사서 거기에 가서 고층건물을 지으려겠죠. 그리고 또 개발지역은 규제를 강하게 해야 돼. 그래야 Tdel을 사들이려고 한다 이 말이야. 아니? 규제를 하지 않고도 TDR 없이도 고층건물을 짓는다면 누가 TDR을 사겠습니까? 그래서 규제가 강화돼야 됩니다. 요 지문은 상당히 중요한 점이니까 기억을 해두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24번은 참고로 보면 되고 여기까지 이제 그 부동산의 개념이었는데 요 부동산의 개념에서는 한 문제 정도를 예상하시면 되는데 올해는 특히 시험에 예상되는 게 그죠? 우리가 3대 층에서 부동산을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으로 구분을 하죠. 근데 이 법률적 개념이 이제 협의와 강의로 나눈 건데 여기에 지금 정착물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 정착물의 개념에 대해서 답을 요구할 확률이 매우 높아. 그러니까 우리가 정착물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또 정착물에는 어떤 게 있느냐, 또 독립 정착물로 간주되는 경우하고 종속 정착물로 간주될 때 그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누구 소유가 되느냐, 또 어떤 것이 정착물이고 어떤 것은 동산으로 가느냐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시험 포인트로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올해는 정착물에 대해서 꼼꼼하게 좀 공부를 하시고 25번부터가 이제 토지의 용어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부동산의 분류인데 토지의 용어에서 일단 한 문제, 그 다음에 주택의 용어에서도 한 문제를 예상을 해야 돼요. 자, 25번 봐요. 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 획지는 하나의 지분이 부여된 토지의 등록 단위는 획지가 아니고 필지. 이 작년 시험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그러니까 등기나 등록의 단위로 하나의 지분이 붙는 토지가 필지. 그리고 가격 수준이 비슷한, 가격이 똑같은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획지라고 하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이번에 후보지하고 이행지를 구분하는 포인트는 후보지는 그게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내에서 용도가 바뀐다. 지역 내에서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이행지예요. 이행지. 그리고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간에 지역 상호간의 용도가 바뀐다. 그러면 후보지가 되는 거죠. 지역 상호간이냐 지역 내에서냐 그 단어를 가지고 후보지 이행지를 구분하는 겁니다. 2번은 이행지를 뜻하는 거고 3번에 나지는 토지 위에 정착물이 없고 그렇죠. 그리고 공포상 및 사부상의 제한이 없는 토지를 말한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지 그러면 우리 토지 보상평가 지침에서 나지란 토지 위에 건물 기타의 정착물이 없고 그랬으니까 토지에 건물이 없어. 그리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 그랬으니까 사부상의 제한은 없단 말이야. 그런데 사부상의 제한은 받지 않지만 공포상의 제한이 없는 토지는 우리나라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지도 당연히 공포상의 제한은 받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국토계획부상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 용도지역이 지정되잖아요. 그 용도지역이 지정되면 용도지역에 따라서 행위제한이 당연히 가해지잖아. 그러니까 공포상 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지는 공포상 제한은 받으나 사법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죠. 그게 나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부지는 자연상태 그대로의 토지가 아니라 자연상태 그대로의 토지는 소지라고 합니다. 소지 또는 원지라고 합니다. 자연상태 그대로 개발되기 이전의 토지를 소지 또는 원래대로의 토지를 해서 원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포락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지적공부에는 등록됐는데 뭐 홍수가 나가지고 물줄기에서 땅이 떨어져 나가버리고 그죠? 씻기져 내려가 버린 거죠. 그래서 집안이 침식되어 절토되고 무너져 내린 토지. 그래서 하천으로 내렸으니까 수면 아래로 잠겼다 이 말이야. 토지가 물에 의해 침식이 돼서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집안이 절도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이런 토지를 포락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포락지도 요즘 최근에 뭐 계속 문제를 내고 있으니까 이 포락지하고 빈지도 구분을 하셔야 돼. 26번에 부동산의 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은 하나의 필지에 중복 지정할 수 없죠. 근데 구역이나 지구는 중첩 지정할 수 있다. 그렇죠. 용도지역은 이 지역을 상업지역하고 지정했죠. 그럼 상업지로 지정했는데 상업지역 중에 일부를 또 주거지로 지정한다.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 중첩 지정을 못 하잖아. 그지? 근데 지구나 구역은 중첩 지정이 가능하죠. 지금 우리 여기는 그죠? 우리 여기는
용도 지역은 뭐겠어요? 우리 요 학원이 위치하고 있는 요 지역은 상업지역이겠죠. 그죠?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용도 지역. 근데 용도 지구는 미간지구야. 그러니까 10차선 도로 옆에 있으니까, 그지? 미간을 당연히 정리해야 되겠지. 미간지구이면서도 방화지구로 또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방안전시설 그것도 다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 스프링클러도 뭐 2m, 30m 단위로 한 개씩 다 설치해야 되고, 유도등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있어야 돼. 1년에 2번씩 안전점검이 나요. 소방안전점검이. 그 방화지구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지? 그러니까 지구는 지금 미간지구이면서도 방화지구니까 중첩 지정을 해놨잖아요. 그죠? 지구나 구역은 당연히 중첩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역은 절대로 중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택지란 주거상업 공용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 그렇지.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로 건축 가능한 토지가 바로 택지고 3번에 등기 능력이 없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는 빈지라고 하는 겁니다. 빈지. 이 포락지는 좀 전에 봤죠. 그러니까 물가에 있지만 하천변에 있는 토지가 물에 의해서 침식이 돼가지고 떨어져 나가버리고 수면 아래로 잠기는 하천으로 변한 땅을 포락지. 그다음에 바다와 육지 사이에 있는 백사장 있잖아, 그죠? 해변에 있는 백사장 이런 토지를 빈지라고 하는데 빈지는 개인이 소유할 수 있어 없어요? 소유할 수는 없으나 활용 실익이 높다 이 말이야, 그지? 우리에게 휴양지를 정해주니까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실익이 높은 해변에 있는 토지를 빈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필지란 등기 등록이 당해되는 토지로 법률적 개념인 토지죠. 그리고 획지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죠. 그리고 이는 부동산 활동이나 현상의 단위가 되는 경제적 개념. 그러니까 필지가 법에서는 법률적 개념에 비해 획지는 우리 부동산 활동을 할 때 중개활동이나 감정평가에서 가격이나 면적의 구분 기준으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개념이죠. 그죠? 뒤로 가서 27번 봅시다. 27번에 토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냐? 이런 게 이제 나오면 짜증나는 거지, 그지? 옳은 것은 몇 개냐? 또 옳은 지문으로 올바르게 묶인 것은 이런 거 봐. 참 요즘 시험 추세가 이제 이러니까 지문 한두 개만 알아갖고는 안 돼. 다 알아야 이 명쾌하게 답을 찾겠지, 그지? 이런 게 이제 난이도를 높이는 비결입니다. 이런 게 옳은 것은 몇 개냐? 옳은 것으로 또 올바르게 묶인 거. 짜증나게 개새끼들. 기억. 그 무지는 지상에 건축물 등이 있는 토지로 지상 건축물이 토지 가치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왜 영향을 안 줘? 영향을 주죠, 그지? 이 건물이 있는 건물의 바닥 토지, 이 건물 안에 있는 건물의 바닥 토지가 이게 건부지지. 근데 건부지는 낮이보다 가치가 높아요, 낮아요? 왜? 낮아, 높아? 낮지. 뭐 때문에? 건물이 있음으로써 부지의 가치에 영향을 미쳐서 건부 감가가 생기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낮이하고 건부지를 평가할 때 일반적으로는 건부지는 아무리 높은 가격으로 평가해도 낮이보다는 낮은 금액으로 가격을 평가하는 게 원칙이라, 그지? 그 이유가 바로 건물이 있음으로써 부지의 가치가 감가가 생기기 때문에 건부 감가가. 그래서 건물이 바로 부지의 가치에 영향을 미쳐서 감가가 생겼으니까 낮이보다는 건부지가 낮은 금액으로 평가되는 거죠. 그 건물은 당연히 부지 가치에 영향을 미치겠죠. 원칙적으로는 건물 감가로 낮이보다는 건부지가 가격이 낮죠. 다만 예외적으로 이제 낮이보다 건부지가 더 높은 가격으로 평가되는 경우도 있지, 그지? 어떤 경우? 건물이 있음으로써 부지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건부 증가가 발생하면 건부지가 가격이 높게 평가되죠. 예를 들어서 개발 제한구로 묶여가지고 그린벨트로 지정돼 있다거나 또 건물을 못 짓게 규제를 매우 강하게 하고 있는 지역이 있어. 규제가 강화된 지역. 이런 지역은 건부 증가가 나타나서 건부지가 가격이 높을 수도 있지만, 그죠? 원칙은 건부지는 지상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이 부지 가치에 매우 큰 영향을 줍니다. 그로 낮이보다 낮은 금액으로 평가되는 게 원칙이죠, 그죠? 그러면 이연의 맹지는 토지의 어느 한 측면도 공도에 접합면이 없는 토지, 도로에 전혀 접합면이 없죠. 그래서 건축부상 건축이 허용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그렇습니다. 맹지 상태에서는 건축이 불가능하죠. 길이 없으니까, 그죠? 이연은 옳은 지문이고요. 뒤것의 후보지는 용도지역 상호간에 용도 전환 중의 토지로 반드시 지목 변경을 초래하지는 않는다. D가 틀렸구나. 그러니까 이제 후보지, 이행지를 구분할 때 후보지는 지역 상호간의 용도가 전환 중이다. 그래야 되고 이행지는 지역 내에서 용도지역 내에서 용도가 전환 중이다. 그래야 되죠. 그것까지는 맞는데 지목이 변경되냐 안 되느냐. 후보지는 반드시 지목 변경을 초래해요. 후보지는 무조건 지목이 변경됩니다. 후보지는, 그죠? 이는 지목이 변경이 안 될 수가 없지. 필히 지목이 변경됩니다.
어떤 경우도 지목 변경이 안 되는 경우는 없죠. 근데 이행지는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어. 근데 변경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 그지? 그게 이제 자,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 이렇게 세 개의 지역으로 나누고 요 세 개를 이제 세분하면은 택지가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로, 농지는 전지, 답지, 가수원 지역으로, 임지는 신탄임 지역과 용자임 지역으로 나누는데 이렇게 지역,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 상호간에 이렇게 지역 상호간에 이렇게 지역 상호간에 상하로 용도가 바뀌고 있으면 후보지가 되고 그지? 택지 지역 내에서 농지 지역 내에서 임지 지역 내에서 이렇게 용도가 좌우로 전환이 되면 이행지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런데 후보지는 상하로 용도가 바뀌는 거니까 지목이 반드시 변경될 수밖에 없는 게 주거지하고 상업지의 지목은 대잖아요. 대. 공업지의 지목은 공장용지 장이죠. 전지의 지목이 전, 답지의 지목은 답, 가수원지의 지목은 과라, 신탄임이나 용진의 지목은 임야죠. 그럼 후보지는 상하로 용도가 바뀌니까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이 같은 지목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무조건 지목이 변경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행지는 좌우로 용도가 바뀌는 거니까 농지 지역 내에서 용도가 바뀌면 반드시 지목이 변경됩니다. 근데 택지 지역 내에서 주거지, 상업지 간의 용도가 바뀌거나 임지 지역 내에서 용도가 바뀔 때는 지목이 변경될 수가 없죠. 그냥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이 말. 이거 당연히 구분하고 있어야 돼요. 후보지는 반드시 지목 변경을 수반합니다. 근데 이행지는 변경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우리 시험에 등장한 거니까 당연히 알고 계셔야 돼. 리얼에 등기 등록의 단위가 되는 토지로 소유권의 범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적 개념의 토지는 필지. 이 필지가 바로 법에서는 등기 등록의 단위죠. 이거는 옳은 지문이고 그다음에 미음에 등기 능력이 없는 토지로 법적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실질적 이익은 있는 토지. 그러니까 이제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실익이 높아가지고 우리가 휴양지로 제공이 되거나 바다에 쓰레기를 청소해주는 역할을 하는 바다와 육지 사이에 있는 해변 토지가 있잖아, 그죠? 그런 토지가 바로 빈지 아닙니까? 미음은 옳은 지문이죠. 그다음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이 대인 토지에는 주거용지와 상업용지가 포함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건축 가능한 택지에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세 가지가 있죠. 근데 그 택지 중에서도 지목이 대로만 건축 가능한 토지를 대지를 하잖아, 그죠? 지목이 대가 되는 게 바로 주거지와 상업지지. 그것만 지목이 되고 공업지는 지목이 대가 아니죠. 공장용지죠. 그래서 이제 공업지는 택지에는 포함이 되더라도 대지는 될 수가 없습니다. 지목이 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지목이 대는 주거지와 상업지 두 가지밖에 없어요. 29번에 토지의 이용 목적과 활용에 따른 토지 관련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거. 이거는 이제 재작년에 나온 문제인데, 부지는 건부지 중 건물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의 토지. 입이 틀렸죠? 한 개 토지에서 건물을 짓고 남기던 땅이 있지? 그건 뭐라노? 공지죠, 공지. 그치? 그리고 2번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련하는 법률상 등기법령에서 정한 하나의 등록 단위로 표시되는 토지는 필지. 필지가 지적법에서 쓰는 등기나 등록의 단위가 된다 그랬는데, 그지? 필지를 뜻하는 지문이고, 그 다음에 3번의 빈지하고 4번의 포락지는 서로 반대로 설명되네요. 3번에 소유권이 인정되는 전답 등이 있는데 개인이 가지고 있었어. 근데 집안이 절도되어 무너져 내려가지고 지금 하천으로 변해버린 땅이 있잖아, 그죠? 그런 토지를 포락지라 했고, 포락지. 그리고 이제 그 바다와 육지 사이에 있는 해변 토지로서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활용 실익이 높은 백사장을 빈지라고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3, 4번이 서로 바뀌어 있고요. 그러니까 4번의 소지는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의 자연 상태로의 토지.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 상태의 그대로의 토지 또는 개발되기 이전의 토지, 이런 토지를 소지 또는 원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30분부터 좀 쉬었다 합시다. 조금만 쉬었다 할게.